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인구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연코 전 세계 1등이에요, 1등. 국방은 누가 할 거예요? 누가 나라를 지킬 거고, 누가 경찰을 할 거고, 산업 현장에서 생산을 할 거냐, 누가 세금을 낼 거냐. 860만 명 정도 되는 그 60년대생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이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그 소위 얘기하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설명을 해주시긴 했어요. 근데 조금 더 경각심을 주기라고 표현을 해도 되려나? 한국의 줄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한 나라 경제를 볼 때 뭐부터 보나요? 우선 장기적인 경제 성장 추이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보시면 여기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어떤 경제 성장률 추이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여기 지금 위기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면 80년에 한번 마이너스 1.6% 역성장하는 그런 위기가 한번 있었고요. 97년 아까 잠깐 얘기했던 IMF 위기 또는 외환위기라고 할 때 그때 5.1% 마이너스 성장을 한번 했었고 2008년도에 또 0.8%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역성장 근처까지 간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2000년 소위 얘기하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0.6%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2008년과 2020년은 우리 내부가 잘못해서도 아니죠. 이거는. 근데 80년하고 97년도의 경우에는 외부적 충격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에도.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번 크게 역성장했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97년 외환위기 때도 소위 고금리 상태 때문에 태국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막 이렇게 막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내부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도 당시에 뭐 30대 재벌 중에 한 10개 재벌 정도가 소위 부도 상태가 막 됐는데 이미 그 전부터 92년까지 한 6년 동안 계속 뭐 경상수지 적자고 막 이런 상태. 그리고 막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내부적으로 계속 나쁜 상황이었다는 거고요. 문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기 추세를 보면 어때요? 이게 계속 미끄럼을 타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 이렇게 비즈니스 사이클은 있지만 경기 순환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기 추세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이게 7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80년대 이때는 10% 이상 수준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못하는 완전 과거 같지만 저는 엊그저께 일 같아요. 우리가 그 10% 이상의 그러한 고도 성장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70년대, 80년대까지 그랬고요. 하다못해 97년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도에도 우리가 플러스 성장을 했고 거의 뭐 10% 이상 성장을 했는데 그 뒤에 계속 쭉 떨어져 가지고 이게 5% 후반부를 하다가 5% 하단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2%, 3% 이 정도 수준으로 가는데 이게 더 떨어지고 있어요. 올해는 지금 어디까지 떨어진다고 하냐면 지금 뭐 한국에 한 1.4% 정도 수준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어려울 거다. 왜냐면 올 초에 뭐라고 그러냐면 상저하구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상저하구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상저하저 정도 보면 잘 보고 상저, 하저 플러스 뭐 이 정도 하저가 더 어려운 상황까지 가서 1%뭐 내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인구 고령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머징 국가들, 신흥 국가들이 다는 아니지만 우선 첫 번째 공통적인 조건이 뭐냐면 젊은 인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젊은 인구를 뭐 아프리카도 지금 젊은 인구인데 그 경제 성장 안 하냐.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젊은 인구 플러스 뭐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뭐 경제 시스템이라든가 뭐 경제 개방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다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뭐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막 고도 성장을 했잖아요.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젊은 인구, 그것도 굉장히 양질의 젊은 인구니까 이 양질의 젊은 인구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벌어들인 외화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술들 더하고 원자재 더 사와가지고 물건 더 많이 만들고 그래서 다시 수출해가지고 또 벌어들인 그 외화 가지고 더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점점 그렇게 새로운 젊은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계속 보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오면 이게 지금
인구 고령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냐면 소위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 2022년 기준으로 보면 한 18%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보통 18% 정도면 어느 정도 높으냐면 14% 정도 이상이면 우리가 이제 인구가 이제 고령 인구가 됐다 했는데 20% 넘으면 초고령 인구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높은 상태까지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도 아직 OECD 평균도 되지 않아요. 근데 뭐가 걱정이냐면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인구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빠르냐면 바로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출산율이 OECD 평균으로 보면 한 1.53명 정도 되는데 가장 최근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0.78명이잖아요. 맞아요. 네, 작년이. 뭐 이거 보통 한 2.1명 정도 돼야지만 현재 상태의 인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최근 뭐 전반기 뭐 보면 올해 0.78명이 아니라 0.7명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계속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학술적으로 연구한 전 세계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이게 보통 한 10%포인트 정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요. GDP가 한 2.5%에서 한 3.5% 정도 낮아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한 2.5%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1.4%라면 그거보다 더 낮게, 그러니까 더 낮아진다 이런 뜻인데 그게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여기에서 한 10%포인트 정도 더 높아지면 이게 뭐 한 0%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거고 더 진척이 되면 마이너스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일본이 지금 한 30% 정도 돼요. 29% 정도 약간 넘고 있는데 그 정도 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다고 했잖아요. 30년대 초면 앞으로 10년도 안 남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0%까지 떨어진다. 이거를 지금 우리도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으면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거 뭐 기절할 것 같다는 뭐 그런 최근에 뉴스도 있었는데 또 외국 투자자들도 이거 다 보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렵구나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동안 먹고 살았던 수출 주도형 소위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소위 수출 시장이 너무 지금 상황이 나빠진 거예요. 수출 경쟁력이 너무 나빠졌어요. 왜 그러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대표적으로 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뭐 미중 간의 뭐 무역 전쟁, 기술 전쟁, 패권 경쟁 뭐 이런 거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지난 한 30여 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던 세계화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소위 탈세계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가면서 이게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두 개의 시장, 뭐 아니면 더 분권화된, 분절화된 그러한 시장으로 막 나뉘어졌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나라가 직접 뭐 여기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재료부터 시작해서 뭐 아니면 뭐 중간재 그리고 최종 조리까지 해서 수출하는 것도 물론 일부 있지만 그거는 전체 수출에서 거의 극소수고요.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뭐 원자재를 사와 가지고 그걸 갖다 가공해 가지고 중간재로 해외에 팔아요. 대표적인 품목이 뭐예요? 반도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근데 어떻게 되나요? 지금 미중 간 패권 경쟁하고 이러면서 지금 중국으로의 그런 수출이 여의치 않고 물론 뭐 중국으로만 수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수출은 거의 절반이 다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의 그러한 어떤 수출 자체가 또 지금 뭐 20% 이상 뭐 두 자릿수 이상 막 크게 막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국으로의 그런 어떤 중간재 수출도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번 전 세계 수출 시장을 보시면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면 중국으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 그리고 또 많이 수출하는 아세안, EU, 일본 다 마이너스예요. 우리나라가. 다 마이너스 한다는 건 뭐죠? 그리고 뭐 그래도 지난번 최근 데이터 보면 그래도 뭐 흑자 나타났다는데 흑자는 아슬아슬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수입도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수입이 엄청나게 떨어진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원유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서 기저효과 때문에 그랬다는 것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원자재 수입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은데 원자재 수입을 아무래도 그 원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적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우리나라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쁘고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수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떨어진 거예요. 전형적인 불황흑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그게 자랑할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제가 당뇨병의 합병증이 지금 하나 지금 생겨났죠.
소위 지난 뭐 한 2017년부터 따져가지고 서울의 뭐 아파트 가격으로 보면 한 지난해 뭐 한 중반까지 한 3배 가까이 올랐어요. 3배 정도 올랐어요. 제가 볼 때 2배 내지 3배 정도 올랐는데 그게 오르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가계부채가 뭐 이게 눈덩이처럼 막 이게 막 부풀어 오른 거예요.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뭐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커졌느냐면 뭐 GDP 대비 뭐 한 105%까지 막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계부채가 그 정도고요. 거기 한국경제연구원이 뭐 발표한 최근의 자료도 보면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전세제도 있잖아요. 자, 이 전세제도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내 부동산을 담보로 맡긴 거잖아요. 우리가 그 부채라고 하는 건 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온 것만 따지지만 더 위험한 게 어떻게 보면 이 사인 간에 개인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 것이 바로 이 소위 한 전세제도잖아요. 그 전세제도로 해서 소위 그 빌린 돈까지 따지면 임대인이 빌린 그 돈까지 따지면 GDP 대비 한 150% 정도 된다. 거기에다가 뭐 우리 그 영세상공인 같은 경우라든가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편의점이라든가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빌린 돈이 소위 기업 부채로 잡히는데 이것도 사실 다 가계 부채거든요. 그거까지는 거의 GDP 대비 2%인데 이거는 단연코 전 세계 1등이에요, 1등. 그러니까 이게 위기 아니냐. 거기에다 외부에 어떤 충격이 있으면 쓰러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외부 충격이 뭐예요? 아까 이제 97년도에도 그런 위기가 있었다고 그랬고, 80년에도 그런 위기가 있었다고 했고, 그래도 2008년에도 그런 위기가 있었대요. 다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우리가 크게 이제 충격을 받는데, 그 미국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요. 중국이 어쩌면 지금 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금 뭐 첵첵거리는 뭐 시한폭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이 될 때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대의 무역 파트너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잖아요. 미국 걱정이고 중국 걱정인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나라한테 결국은 직격탄이 날아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우리가 정부가 그 소위 얘기하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뭐 지금 상저하고네. 그리고 어떤 발표해 보니까 뭐 이제 지금 경기 하강을 지나서 지금 이 상승 국면을 뭐 지금 전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그럼 하반기 전망이 이제 바뀔 수 있는 변수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만 이제 좋은 쪽으로 전망이 바뀔까요? 나쁜 쪽으로 전망이 바뀔까요? 일단 이렇게 보통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제 전망이 거의 그냥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바뀐다면 저는 원유 가격 정도일 것 같아요. 원유 가격이 일단 이제 동절기로 오면 전반적으로 이제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수요가 이제 더 많아지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근데 이게 뭐 금방 끝날 것 같진 않아서 그냥 그건 뭐 이 상태로 계속 가지 않을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정말 심각한 이제 충격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도리어 이제 원유 가격이라든가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은 도리어 떨어질 수는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잡히는데 반대로 이제 소위 GDP 성장률이 이제 낮아지고 또 실업률이 높아지고 또 주가 지수도 본격적으로 이제 미끄럼틀을 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미래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조금 짚어주셨는데 고령화 얘기도 좀 자세히 저희도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60년대생이 대체로 한 860만 명 정도 되고 이분들이 현재 지금 한 63세 정도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이제 은퇴를 앞으로 10년 동안 하는데 그러면 대충 한 86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베이비붐 세대 얘기할 때 그 베이비붐을 1958년부터 한 5년까지 이 정도 보통 이렇게 보는데 한 70년까지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 60년대생들이 거의 70년까지 매년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100만 명 정도 태어나면 10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뭐 그동안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마 860만 명 정도 이렇게 현재 될 걸로 보는데 그 860만 명 정도 되는 그
60년대생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이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피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5년생, 뭐 아니면 58년생부터 베이비붐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미 사실은 그런 은퇴 쓰나미가 이미 몰려오기 시작을 한 거고요. 이미 시작된 거고 지금 막 진행 중이라는 거고요. 그 은퇴한 분들을 채우는 그러한 소위 생산 연령 인구는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20년 전 정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20년 전 정도면 한 2002년, 3년 이 정도잖아요. 그때 한 몇만 명 정도 태어났냐면 우리나라에 한 48만 명 정도 50만 명이 좀 안 돼요. 한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45만 그 뒤에 이제 한 10년 동안 45만 명 내외 정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45만 명이 매년 이제 신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한 86만 명이 이제 퇴장을 하니까 결국 2명이 퇴장하는데 1명이 이제 새로 들어와서 그분들을 사회적으로 이제 지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이 세금을 내서 이분들을 부양해야 되는 거죠. 물론 집에서는 또 반대로 이제 부모님을 또 부양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하향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의 자산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사실 국가적으로도 보면 인구 고령화가 이제 이 개인들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 국방을 누가 할 거예요? 누가 나라를 지킬 거고 누가 경찰을 할 거고 누가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산업 현장에서 생산을 할 거냐, 누가 세금을 낼 거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다 발생을 하는 거고요. 뭐 직접적으로는 당장 뭐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당장 뭐 30년 초까지 가면 서울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뭐 한 30% 이상이 뭐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학교까지 뭐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그만큼 뭐 교사 일자리도 줄어들고 뭐 이렇게 또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급격한 변혁이 막 있게 될 텐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올라간 요인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인구적 요인은 전혀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경제성장 요인도 보면 아니잖아요. 계속 줄어들 때. 그럼 왜 그래 됐냐면 그걸 살 사람도 똑같이 있고 소득도 똑같은데 돈만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돈이 2배로 풀리면 2배로 그 가격이 높아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번째고 이제 비경제적 요인이 바로 뭐냐면 정부의 정책인 거예요. 이 정부 정책이 제가 볼 때는 뭐 지난 정부부터 시작해서 현 정부까지 계속 잘못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